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 며느리로 살아온 지 1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제 밑에 동서도 결혼한 지 10년 차 되었는데, 밝은 성격 탓에 항상 시댁 집안의 분위기를 담당했었어요. 시모도 동서를 아껴주셨고 거의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와 동서의 사이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만 느꼈던 게 아닌 가족들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말투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10년간 시모와 서로 웃고 잘 지내던 동서가 시모의 말에 날카롭게 받아치는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서 따로 대화를 했었지만 속마음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건지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고 그냥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요하게 물어본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었죠. 알게 모르게 학벌 때문에 시모에게 천덕꾸러기였던 동서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의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시모는 그런 동서에게 조금도 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식사를 하던 도중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풀어나가려 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동서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둘이 투닥투닥해도 아주 잘 지내더구만. 요즘 들어 왜 그러는 거야?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지. 집안 분위기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죠. 저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지금까지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세월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인걸요? 아마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는 말하기 싫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당신 작은 며느리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확실히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야. 내가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지?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잘 해결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고. 동서는 시부의 말에 불편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시부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일어나셨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시모가 동서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동서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방문을 두드리면서 동서를 불렀어요. 주방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방에서 나오는 동서가 시모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좋게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한 10분 정도 지나자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거실로 나왔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동서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이런 심각한 집안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시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던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의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시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동서를 다시 거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술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서방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집안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고 확실한 건 동서가 시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쁘긴 하지만 집안일이 더 크기 때문에 서둘러 안 좋은 상황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어요. 동서와 시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이 언제까지 서 있기만 할 거냐고 서로 최대한 좋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좋게 얘기했어요.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인 것 같은데 왜 풀지 않고 계속 담아두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모두 다 불편해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오래 끌면 끌수록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세월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미안해요. 나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작은 며느리와 단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쉬세요.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있어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한 다음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어서들 들어가 쉬래도.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입 밖으로 까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동서의 말에 시모가 확실히 무언가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는 한숨을 내쉬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고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길래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혼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닐 거라고 혀를 찼어요. 제가 다시 재차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답을 해주었고 시모의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 우리 엄마가 겉으로 봤을 땐 상당히 조용한 성격 같잖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엄마가 진짜 성격을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 아버지도 엄마의 겉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했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어.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었지.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신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감추면서 살았었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재수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항상 조용하셨던 분이 말도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잖아. 엄마한테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재수 씨가 엄마 젊었을 때와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였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지. 엄마의 과거를 당신한테 처음 꺼내는 건데 무슨 사건이 있은 줄 알아? 과거에 엄마가 클럽 죽순이었다는 거야. 클럽에서 열리는 막춤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다닐 정도로 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고 주량도 말술이라고 들었었어.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선 최대한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삶과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항상 함께 했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완전히 끊었던 술을 입에 대게 되었고 엄마는 분위기에 휩쓸려 클럽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동안 진짜 성격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는 다시 그 맛을 알아보려 가족들 몰래 다니다가 결국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엄마는 또다시 쥐죽은 듯 살고 계셨는데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밝고 노는 걸 좋아하는 재수 씨를 보니까 또다시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하셨나 봐. 내 추측이지만 그런 곳에 갔다가 재수 씨한테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걸리게 되면 그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 알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재수 씨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고 동서가 저렇게까지 시모에게 분노하면서 화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표를 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남편도 제 말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동서가 시모를 싫어할 정도로 막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게 지내시는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동서와는 별개인 것 같아 보였죠. 잠시 뒤 서방님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목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로 나가자 동서가 집에 갈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남편이 동서가 무슨 일 때문에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저희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많이 답답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수술실 앞에서 쓰러져 울고 계신 시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여쭤보자 집안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눈 감고도 잘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2층에서 굴러 떨어졌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는 일단 뇌진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너희 아빠 이대로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 굳게 잡으셔야죠. 전부 다 내 잘못이다. 너희 아빠가 최근에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해서 안경을 새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었거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같이 가길 원했는데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어. 혼자 가라고 해도 굳이 나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하필 오늘 사고가 난 거다. 내가 너희 아빠를 서둘러 챙겨줬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시모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면서 힘들어 하셨고, 뒤이어 동서내외도 병원에 도착해 저희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시모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시부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의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충격이 가해져 혈관이 터짐과 동시에 내압이 올라 뇌에 손상이 가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다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언제 깨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의사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확실하게 언제 일어나실 수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신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매일같이 시부 옆을 지켜주셨고 저희 부부도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동서내외도 자주 와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고 있었죠. 시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 시모와 동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사라졌고 모두가 시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병원에만 계시던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사드리고 싶어 남편과 함께 저녁 시간에 찾아가게 되었죠. 시모가 저녁 시간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항상 너무 늦은 저녁에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잠깐 일손을 도와드리거나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게 시부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모가 보이지 않아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시모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죠. 옆에 있던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문자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요즘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저녁 한 끼 같이 할까 하거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 지금 너희 시아버지 병실에 앉아 있지. 좀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요즘 입맛이 없다.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주말에 얼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저녁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조용한 병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나 혼자 병원에 있고 싶으니까 올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너희들끼리 저녁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희 시아버지 손이 너무 까칠하구나. 지금 혼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니? 그럼 나중에 얼굴 보도록 하자. 당신도 지금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봤지? 우리가 지금 아버님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야?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도 당황스럽네. 엄마가 다른 병실을 착각하실 일은 없는데 엄마 가방이 없는 걸로 봐선 잠깐 외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지? 저희는 시모가 보낸 문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병원에 있는데 어디 가신 거냐고 다시 여쭤봐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죠. 남편은 아무 답장도 하지 말라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길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시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녁 12시가 될 때까지도 시모는 병원에 오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고 있었죠. 남편은 일단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을 해보니 서방님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희는 서방님의 한마디에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휘저으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서방님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왜 내 팔을 붙잡는 건데? 엄마랑 재수 씨를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머리채 잡혔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형,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지금 알게 된 사실이고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전까진 나도 화를 내면서 엄마 편을 들었었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형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듣게 된다면 아마 지금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다들 오셨어요? 어머님, 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오셨네요. 이제 그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시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너희들 뭐하고 있어? 작은 며느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다 몇 개 없는 머리털 다 뽑히겠다. 그냥 눈 감아주면 이 집 너한테 준다고 했잖아. 200평짜리 전원주택이면 과분한 거 아니니? 고졸 주제에 내 아들 잘 만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내 머리를 잡아?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원하는 걸 받고 싶으면 당장 이 손 놓거라. 정말 안 놓을 거야? 제가 왜 놔줘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 이 집 가지고 싶다 했어요?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람의 도리는 알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경고했죠.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아주버님,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주세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기막힌 말에 당장 뜯어 말려야 한다는 남편도 흥분을 가라앉혔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휘청거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시모에게 다시 확인하려 재차 물어보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했고 동서는 그제서야 시모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시모는 남편한테 달려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저한테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연세가 지금 몇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요. 나도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좀 더 인생을 즐기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다고 우리 큰아버지랑 바람을 피워요? 제가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행동이라고 그만 멈춰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말대로 어머님이 바람 피울 나이는 지났다고요. 앞으로 살 날보다 세상 떠날 날이 훨씬 더 가까우셨으면서 남은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더 나가면 저희 집안도 무너져 버린다고요. 저희 큰아버지 지금 잠적한 거 알아요? 저는 좋게 얘기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머님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 몸을 숨긴 상태라고요. 집안은 난리가 나버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과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때가 좋았어. 내 겉모습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라고. 그 사람은 나랑 예전에 클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불타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려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됐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비밀로만 해주면 지금 이 집을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어차피 병원에 누워있는 그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 떠나게 되어 있어. 의사한테 물어보니 가망이 없을 것 같다더만. 기적이 오지 않고서야 회복 불능이라는데 깨어날 수 없겠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너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가려는 걸 계속 붙잡길래 살짝 밀쳤는데 계단으로 굴러버리더라고. 곧장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살려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안 좋은 추억만 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 생각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제발 나 좀 조용히 떠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니? 저희는 시모의 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큰 아버님과 시모가 예전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가정을 깨면서까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려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 모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었죠. 동서는 시모가 중심을 잡고 과거의 일들을 덮어주길 바랐었어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지만 시모는 동서의 큰 아버님과 계속해서 몰래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시모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위층을 바라보면서 다 얘기했으니 그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충격적이게도 동서의 큰 아버님이 걸어 나오셨고,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큰 아버님의 가슴을 내려치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거냐고 눈물을 쏟아내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도 과거의 추억에 젖어 저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죽어있던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지금도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야. 더 이상 과거의 추억 때문에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 아주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라고? 당신 나랑 지금까지 밤마다 함께 했었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고 했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저지른 짓이니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삶을 이제야 찾았는데 또다시 쥐 죽은 듯 살라고? 당신은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우리 해외에서 살자. 그만 미련 버리고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평생 먹고 살 돈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장 짐부터 챙기자. 미안해. 나는 지금의 내 가정으로 돌아갈게. 당신이랑 나는 여기까지야. 경선아, 큰아버지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동서 큰 아버님이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동서가 시모를 밀쳐 버렸어요. 시모도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큰 아버님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죠. 결국 시모와 동서는 서로 뒤엉켰고 한바탕 난리가 나자 큰 아버님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는 동서 큰 아버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와 동서의 큰 아버님의 바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징역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동서 큰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 중이고 동서의 집안도 이런 사실로 인해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두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기쁜 소식이지만 집안의 불행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자칫 더 큰 충격으로 또 쓰러지시게 될까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신 시부는 계속 시모를 찾고 계신 중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받고 나오면 혼자 새 삶을 살겠다고 통보하셨죠.
자식들까지 등질 정도로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시모의 생각에 저희 모두 답답할 뿐이네요. 남편과 서방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며 분노를 삭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과거의 기억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시부가 회복이 돼서 모든 일들이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집안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저를 함부로 대했었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시댁 식구들은 상처난 곳을 더욱더 후벼 팠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잃게 된 이성을 붙잡을 수는 없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 또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항상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기셨는지 여행을 다녀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항상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남편은 저 몰래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용돈까지 넣어 드렸었죠. 그렇게 두 분은 전국 명소를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죠. 그때가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10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차는 앞뒤가 흔적도 없을 만큼 참담했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고속도로 바닥에 살얼음이 얕게 깔려 있었는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들이 부모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던 거고 저속 주행을 하시던 부모님께선 그대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통화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하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편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정신이 정말 나가버린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하셨던 첫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니까. 퍽하면 여행만 다니시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셨구만.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빨아가시더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벌을 받으신 거지. 네가 이렇게 넉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어르신들 술도 좀 따라드리고 부족한 음식 채워주면서 감사함을 표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세상 떠난 사돈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다니. 너희 부모 장례를 왜 내 아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늙으면 세상 떠나는 거 조금 더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동시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위로해줘도 모자란데 오늘만큼은 말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돼요? 평소에 이쁜 짓을 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 줄 아니? 그동안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세요?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 또한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 떠나셨는데 시모는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되는 말들을 하셔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을 시모에게 쏘아댔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로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성을 잃은 시모는 장례식장 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어요.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밖으로 모시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밀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장 안 비켜?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고. 아주버님, 말 한번 잘하셨네요. 방금 어려울 때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게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는데도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셨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사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상처받아서 정말 인연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한테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셨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장사를 갑자기 하시겠다면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부부를 매몰차게 걷어차셨으면 당연히 바라시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달 위주로 안주를 만들어 팔았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때 가게를 접고 다른 걸 알아봐야 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몇 달치가 밀리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었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었죠. 그때 남편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미 저희 부부는 대출도 많이 받았었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던 터라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남편도 많이 답답했는지 시댁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죠. 하지만 어차피 망한 거 돈만 날린다면서 1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희가 잘 되더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발로 뛰는 것밖엔 없었어요. 어차피 망하게 될 거라면 음식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저희 가게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마지막 발버둥이었고 저희 부부는 전단지와 함께 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주거리를 만들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술집에서 안주 하나 시키다 보면 나중에 결제할 때 몇만 원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부담스러운 가격을 확 낮췄고 굳이 나와서 술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저희 가게를 모르는 지역 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느덧 배달 전화가 한두 통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은 남은 거 없이 전부 다 퍼줬었죠. 이런 노력이 결국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되자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본인들도 해보겠다며 장사를 시작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과거에 저희 부부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아픔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도와줬어도 아주버님은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저희 부부에게 탓을 돌렸고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던 상태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장남이라고 아주버님 편만 들지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댁에 가는 발길도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오던 도중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고 시모는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저에게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된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꺼내셨던 거였어요.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만큼 격한 싸움이 벌어졌었고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충격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난리를 치고 가니 제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다 지쳐 잠이 들었고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제 옆에서 잠깐 눈을 붙였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차가운 것들이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어 올리자 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다시 나타나 큰 봉지 안에 들어있던 각 얼음을 제 얼굴에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얼음을 제 머리 위로 쏟으시는 건데요? 뭐하러 또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걱정돼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마트에서 얼음 한 봉지 사다가 머리에 뿌려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부모가 세상 떠났는데 잠이나 자고 있으니 사돈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례를 치르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사람들 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시모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셨고 잠시 뒤 아주버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조이금함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모르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들어오셨고 시모의 안내를 받아 조의를 표하시더니 식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지인분 되시는지 끊임없이 들어오셨고 잠시 뒤 조의금 앞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주고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아주버님 지인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시부의 지인분들까지 줄줄이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에 시댁 식구의 지인분들로 꽉 차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 동안 계시다가 모두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은 구석 자리에 모여 서로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남편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왜 많은 분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나보고 온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는 건데?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요? 당신 지인분들 것만 가지고 가라니까.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네. 당신 친구인 건 알겠는데 나도 옥자 씨한테 문자 보낸 거 같은데. 이거 봐봐. 나도 연락했잖아. 당신 얼굴 보고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연락해서 온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옥자 씨가 그래도 좀 살아서 그런지 꽤 많이 넣어놨네. 거기에서 10만 원만 놔주면 안 될까? 이번에 등산복 좀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큰며느리는 시애비한테 용돈 챙겨줄 생각 없는 거니? 너도 지인분들이 만만찮게 온 것 같던데. 아버님, 오늘 들어온 돈은 각자 가지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까지 뺏으려 하시는 거예요. 매달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 돈 보태서 안마의자 하나 살 거라고요. 집에서 부업하는데 온몸이 쑤신다니까요. 당신은 얼마나 들어왔어? 나는 생각보다 몇 명 오지 않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네. 오래간만에 낚싯대 좀 몇 개 사려고 했는데 덕도 없겠다. 엄마,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엄마가 너한테 돈을 줄 나이니?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집에 낚싯대도 많은데 뭐하러 또 사겠다는 거야? 엄마 해외여행 좀 다녀오게. 그 돈 엄마한테 줘라.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언제 하려고?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효도 좀 해보라고.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목적이었어요? 세상 떠나신 장인 장모님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냐고요. 그 돈들 도로다 넣어두세요. 여기에서 먹고 마신 음식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이 모양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나왔다고 그래? 그 정도는 너희 보고 온 사람들의 조의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잖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법이야. 돈 들어올 곳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있겠어? 한 사람만 세상 떠났다면 오지도 않았겠지만 너희 사돈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거다.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사돈 두 분 생전에 우리랑 아는 지인분들 같이 동반여행도 가고 식사도 가끔 했어서
다리 건너 하시는 분들이라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거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서 해결 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밀치면서 각자 나눈 조의금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부가 남편을 밀치면서 제지를 했고,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의 합동 장례가 끝이 나면 두 번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힘겹게 끝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은 전부 차단했어요.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시댁 식구들 또한 저희 부부에게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동네만 지나쳐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시간은 더 필요했어요.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와서 그런지 저처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었어요.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그래도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죠. 이런 삶을 유지해 오면서 사는 동안 저희는 체인점도 몇 개 오픈하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픈한 가게에서 연락이 왔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가족이라면서 음식을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손님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하자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처음 듣게 된 목소리였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픈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물어보았죠. 재수씨,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체인점을 냈으면 먼저 연락을 줬어야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재수씨 가게가 딱 보이길래 너무 놀라서 들어와 보니까 알고 보니 체인점이더라고요. 요즘 상당히 잘 나가나 봐요. 저희는 매일이 아주 죽을 맛인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맨날 술 생각나면 여기 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여기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무상으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여기서 재수씨 가게를 보게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내가 가족이라고 했는데도 음식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개 더 시켜 먹는 게 좋겠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줘 봐봐. 여보세요? 동서, 나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요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생활이 많이 힘들거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한데 오래간만에 통화한 김에 우리 좀 도와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고.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막 오픈한 가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사장님한테는 좋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언제 다시 연락 줄 건데? 나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하면 되는 거야? 미리 돈부터 당겨주면 안 될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된 형님 내외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둘 다 술에 취해서 혀까지 꼬여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길래 일단 대충 둘러대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다음날 새로 오픈한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장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전날에 저와 통화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형님 내외가 가게 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다시 마주하게 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끈질긴 인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몰려왔어요. 좋은 기억도 없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양팔을 걷어붙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장님은 당황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나오시라고 했는데도 시모는 주방에서 사장님이 만들던 음식을 대신하고 있었죠. 일단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창 가게 오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방해만 된다고요. 그만 좀 나오세요. 어제 나랑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내가 힘들까봐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없고 포장 주문 손님들도 많다며. 그럼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야. 여기 직원 몇 명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 그 대신 우리 부부랑 아버님 어머님 월급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알지? 이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잖아. 우리와 그동안 얼굴 안 본 사이에 동서가 많이 힘들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네.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 다 얘기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일단 테이블부터 닦아야 되겠지? 이 가게는 배달 위주라서 그런지 홀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네. 남의 가게에 무작정 들어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들 나가주세요. 가족이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억지를 부려도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결정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니? 아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내가 남도 아니고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계속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엄마가 전부 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지? 주방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재료나 다듬고 홀 청소나 좀 해라.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사장님, 새로 고용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은 당황한 얼굴로 시댁 식구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며 물어보길래 시댁 식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자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불만 섞인 표정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길래 무슨 문제가 있냐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시모가 언제까지 서서 전을 부쳐야 하냐고 뒤집개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던진 뒤집개를 다시 주워들어 시모에게 건네드렸어요. 돈을 벌려고 왔으면 똑바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툴툴거리면서 다시 뒤집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 옆에서 묵묵히 음식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뒤집개를 던져 버리시더니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꼴값 그만 떨고 제가닥 전이나 붙여라. 시애미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용돈을 받으러 온 거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을 누가 이렇게 형편없이 붙이라고 했어요.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돈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만드신 전들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분이세요.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그건 영업 방해죄인 거 아시죠? 가족이라고 해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시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셔야죠. 일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열심히 붙이신 저는 가져가셔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셔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갑자기 던져버리셨던 뒤집개를 들어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너무 화가 난 저도 이 아줌씨가 미쳤나 라고 하며 시모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빼서 시모의 뺨을 내려쳤죠.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달라니까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셨습니다. 저도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죠. 남자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뜯어 말렸고 형님은 흥분해 있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시모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오늘 날 잡았다면서 싱크대에 있던 손잡이 달린 바가지를 들어 펄펄 끓는 튀긴 기름을 한가득 퍼올렸어요. 남편은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면서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시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2번 다시 앞을 못 보게 할 줄 알라며 바가지에 담겨있던 기름을 뿌리려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잡지 못한 시모는 들어 올렸던 바가지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한쪽 팔로 형님의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줄줄이 넘어지면서 주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기름이 한가득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기름이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닿는 순간 치익거리며 피부가 익는 소리와 함께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이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왔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경찰은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가게 내부에 있던 CCTV를 보여준 뒤 전부 다 설명을 해줬죠.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경찰분들은 시댁 식구들이 치료가 끝나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어질러진 가게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사과를 드린 뒤 피해 보상금을 따로 챙겨 드렸어요. 그렇게 가게의 일을 정리한 다음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미 치료가 끝났는지 병실로 옮겨졌길래 들어가 시댁 식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저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시모와 형님이었어요. 시모는 두 눈꺼풀에 화상을 입어 앞을 볼 수 없게 붕대를 감고 있었고, 형님은 머리와 이마 쪽에 화상을 입어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진 상태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주버님과 시부가 누워 계셨는데 목 쪽과 몸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죠. 기막힌 광경에 남편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의사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모와 형님은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시모는 실명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죠. 시모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지 흐느끼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마음을 곱게 쓰셔야죠. 도대체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가 자초한 일이 아니니 도와주지 않을 거고 치료비 또한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당신들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른 거니 모든 걸 본인들이 감당하셔야죠. 저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과거를 되돌아보시며 치료 기간 동안 뉘우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부와 아주버님은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입은 살아있으셔서 참회를 하시는 말보단 가족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사상 초유의 복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형님은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시부와 아주버님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과거에 받았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요.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내도 제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함께 앞으로 있게 될 날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불행이 아닌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익명의 사연을 받는다고 하기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누가 알아채지는 않을까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사연을 겪으시지 않길 바라며 글을 써볼까 해요. 평생 봉사활동을 업으로 삼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 역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홀로 계신 어른들을 돌보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여기고 살았고 봉사를 하며 알게 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음이 정말 비단결같이 고운 분들이었는데 평생을 바라왔던 이상형을 만난 것만 같아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남들은 돕는다는 게 보통 멘털이 아니고서야 힘든 일인데 너도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정말 기뻐.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니? 너나마 복 받을 거야. 그런 심성을 갖기란 쉽지 않은 거거든.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봉사해 오시기도 했고 지금까지 남을 위해 헌신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한수 씨 처음 만나면서 어머님이 제일 궁금했는데 이런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모신다는 게 정말이지 영광 또 영광이에요. 엄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야 뭐 복 받았지. 심성 고운 두 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복이야? 넌 참 말도 위트 있게 하는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아마 너랑 나랑은 뜻이 맞아서 봉사도 잘 다닐 수 있을 거야. 내 평생 소원이 며느리랑 같이 봉사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제짝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한수가 널 데려왔을까? 저야말로 마음이 비단결 같은 어머님과 한수 씨를 만난 게 정말 복이죠. 사실 봉사라는 게 쉽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봉사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봉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참 좋았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집의 식구가 되자 일적으로가 아닌 개인적으로 남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사비로 밥차를 진행하시고 매우 따뜻하게 소외계층을 도와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남들은 시어머니를 존경했고 저 역시 저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시어머니를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죠. 아이고, 또 오셔서 연탄불 갈아주시고 이렇게 김치랑 밥도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이게 단체에서도 잘 못하는 건데 항상 개인적으로 잘해주니까 내가 진짜 고맙네. 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들 걷어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김 선생. 아휴, 어머님은 제가 다 저희 엄마들 같아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친정엄마 일찍여이고 엄마다 생각하니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모든 것은 제가 다 관리할게요. 저만 믿으시고 제 말만 따르시면 돼요. 어머님은 그럼 편안하지 뭐. 그래. 내가 우리 김 선생 말을 잘 들어야지. 아무쪼록 너무 고맙고 이렇게 밥 먹여줘서 항상 기쁜 마음이라오. 그렇다고 시댁이 부유하다거나 남에게 막 퍼줄 정도로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저 본인들이 안 먹고 안 쓰고 남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존경할 만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남편마저도 멋있어 보였어요. 어려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부모님이었던지라 이런 부분이 위화감이 들거나 이질감이 들지 않았어서 그런지 시어머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대단했지만 시어머님을 보니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멋있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 며칠을 굶는지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웃을 가족처럼 돌봐야죠. 이게 제 철학입니다. 오늘 뜨끈한 국물 많이 드시고 가시고 여긴 제 며느리인데 제 며느리가 날로도 나눠줄 거니까 이따가 저쪽에서 받아가세요.
날이 추운데 그냥 길에서 주무시면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아유, 며느님도 어떻게 선생님같이 심성이 곱고 곱네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지 않으셔도 되고, 그저 저희 덕분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또 감사하고 행복하죠. 시어머님은 본인이 안 먹고 안 입더라도 남을 위해 희생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모습을 남편이 닮은 것 같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다음 봉사 일정 때문에 시어머니 집에 방문했던 일이었습니다. 차가 없는 시어머니였기에 제가 늘 봉사 장소로 가기 전 어머님을 픽업하여 같이 가는 일정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집에서 제가 본 것은 조금 제 머릿속을 갸우뚱하게 만들었고, 혼자 사는 어머님 집인데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 신기했어요. 어머, 어머님, 이 자물쇠 걸려있는 방은 뭐예요? 그때도 궁금했었는데 아직도 걸려있네요. 혹시 한수 씨 과거 사진 있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다. 한수 씨 옛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 다 보여주셔도 돼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야. 거기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특별할 거라도 없어. 그냥 이것저것 모아놓은 잡동사니 방이야. 한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으니까 뭐 궁금해할 것도 없다. 예, 늦었구나. 얼른 출발해야 하니까 갈채비 하렴. 아, 그래요? 그래도 궁금한데 어떤 보물단지들이 있을지 저 한 번만 들어갔다 와보면 안 될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안 된다니까? 얘가 왜 이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 방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말어.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 때문인지 방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저희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웬 중년 여성이 울며불며 어머님의 멱살을 잡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는 어머님이었기에 이런 모습을 보니 낯설기도 하면서 어머님 같지가 않아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신이지? 당신, 그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어쩔 거야? 아니, 왜 이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당신 남편이 어쨌다고 저한테 그래요? 며느리야, 가자. 아침부터 정말. 그렇게 모른 척 한다면 다야?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그렇게 살다가 정말 골로 가는 줄 알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그러니 평생 이 꼴로 사는 거지. 아무리 내가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막대해? 다신 찾아오지도 마요. 당신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저 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는 것뿐이야. 남들 눈에 눈물 내면 본인 눈에선 언젠가 피눈물 날 겁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두고 보세요.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죄 언젠가 달게 받을 테니 보아하니 며느리인가 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데.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예, 듣지도 마라. 내가 아주 남을 위해 사니까 호구인 줄 아나 보다. 얼른 가요. 남의 집에 오지 말고. 웬 여자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대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였고, 시어머니는 절 의식하셨는지 어쨌는지 후다닥 모르는 척하고 차에 타버렸어요. 그리곤 저에게
봉사를 하다가 안 하면 본인들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그저 원망만 한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했죠.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에서 일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원래 아무리 잘해도 조금만 못하면 남 탓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억울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좋은 일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참 이럴 때마다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님 속을 아무도 몰라주고 말이죠. 아휴, 어쩌겠니.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이야. 봉사할 때 희열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애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애 아빠랑 같이 봉사 다닌 것도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이모까지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번 삶은.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어머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아요.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근데 참 사람들은 받을 때만 헤헤거리고 뒤돌아서면 어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지. 내가 이럴 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서 정말 속상해.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다짐했지만 이럴 때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에이구, 어머님, 그 마음 다 알죠. 어머님은 정말 대가 없이 도와주시는 건데 조금 안 도와줬다고 저러다니 마음 푸셔요. 네가 이렇게 위로해주니 마음이 좀 풀린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아주면 됐지 뭐.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곧 제 말에 마음이 풀렸는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어머님은 또 그날도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틈만 나면 봉사하는 삶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밥차에 자주 오는 노숙자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생각이 올곧으시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다가 노숙자가 되셨다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죠.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분의 사연을 경청하며 공감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루빨리 따님을 찾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랬죠. 아무리 봉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너만 해코지 당한단 말이야. 다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내가 60이 넘도록 어디 그런 거 한번 못 겪었을 것 같니? 그래도 너무 사연이 딱하셔서요. 돌아갈 집도 있으시고 모아놓은 것도 많으시지만 따님을 애타게 찾느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숙소라도 잡으면 그 밤에 따님을 볼 수 있지 않냐면서요. 넌 참 순진하구나. 우리 며느리 내가 아주 옆에서 잘 가르쳐줘야겠어. 나도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가깝게는 안 지낸단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 지낼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주어진 삶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너 그때 봤지?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돌변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 너무 마음 주지 말고 좀 멀리 해라. 그저 우리는 봉사하면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되는 거지. 주저리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 엄마 말 잘 새겨 들어. 뭐가 좋다고 저런 사람이랑 이리저리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 같아서요. 진심으로 따님을 찾는 걸 바라고 저 역시 전단지나 이런 것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네요. 아서라,
그런 개인적인 일에 나서지 마라. 넌 그냥 우리가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애가 참 순진하다니까. 오히려 제가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걸 꺼려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오로지 저를 위해 그러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날도 어김없이 어머님과 같이 봉사를 하러 가려고 어머님을 모시러 집에 도착했어요. 한참 인기척을 내도 나오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이상하여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자물쇠가 걸려있는 방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안 계신 것이 이상하여 방에 들어가 보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나, 에르메스, 샤넬, 델보, 어머, 이게 다 얼마야? 이 방이 그런 방이었나요? 아니, 여긴 왜 들어와? 내가 이 방엔 얼씬도 말랬지? 너 내 말을 귓구녕으로 듣는 거냐, 마는 거냐? 얼른 나가! 어머님이 하도 대답이 없으셔서 들어와 봤어요. 화 푸세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이거 다 어디서 나셨어요? 내가 젊었을 적 한두 개씩 사다 모은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 아유 참,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늘어놔야겠어? 너 아주 다시 봤다. 시어머니 말하는 걸 허투루 듣는 애인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일단 나가. 이 방엔 다시 얼씬 말고. 아니요. 어머니 근데 이게 다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한수 씨 월급이야 뻔한 거고 어머님도 돈이 한정적이시잖아요.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리고 네가 내 재산 다 아냐? 뭘 얼마나 한다고 아는 척이야? 이 방에 대해서 못 본 척 해야 할 거야.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지만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네 집은 여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본인들이 안 입고 안 먹고 남을 위해 베푼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은 온통 명품 천지에 딱 봐도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것들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느껴졌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마저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겨버렸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예전부터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와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이리저리 꼬치꼬치 물어보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말이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럼 뭐 우리 엄마가 그걸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다 가짜니까 의심하지 마.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샀겠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자물쇠까지 잠가놓고 하나씩 매보고 계시더라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어머님이 어디 그럴 뿐이야? 괜한데 신경 쓰지 말고 넌 너나 신경 써. 요즘 안 하던 소리도 하고 뭐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계속 이 얘기하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더 이상 그 방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나도 기분 나쁘니까. 당신은 내가 말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어이없고 화난다. 우리 부부인데 남 같아. 부부 사이에도 모르는 게 있어야 하는 거야. 뭘 그렇게 다 알려고 들어? 그 얘기 다시 한번 꺼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정색하는 남편도 이상했는데 그러다가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몸살이 나버렸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제가 응급실에 갔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저를 위해 달려오셨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저를 간호해 주셨어요. 아유, 새야가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디다 쓰니? 이런 몸으로 봉사까지 하니 병이 나지? 좀 쉬어야겠다, 우리 아가.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의심해가지고 친정이 멀어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을 뵈니까 저희 엄마 같으면서 꼭 안심이 되네요.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무례를 범한 것 같은데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잊었어. 그게 뭐라고 내가 마음에 담아두겠니? 모쪼록 아프지 말고 건강한 게 최고란다. 어서 쉬어.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이런 어머님을 괜히 의심했나 싶은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 조금 자다 깨서 바람 좀 쐬러 베란다에 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나갈 채비를 하였죠. 역시나 제가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느꼈던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무섭더군요. 제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실행하려고 했던 게 먼저 실행시켰다. 어차피 쟤 지금 제정신 아니기도 하잖아. 그래도 눈치 백단이니 안 들키게 너도 얼른 서둘러. 그래야 우리가 덤터기를 안 쓰고 예전처럼 털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야. 얼른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 엄마 말 들어야죠. 하여간 괜한 걸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어련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될 거를. 그러게 말이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입도 못 놀리게 해야겠어. 늘 시한폭탄을 때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잘 됐지 뭐. 맨발로 뛰쳐나와 친정으로 도망을 쳤고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반항하는 저를 순식간에 제압했는데 전 이거 놓으라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러했거든요. 그렇게 명망 높고 봉사자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가족이 없는 노숙자들에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나오는 보조금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다 갈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 통장에다가 그것들을 모조리 받고 있었고요. 명의가 제 명의였으니 당연히 제가 신고를 당했던 거고 정말 어이없게도 신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것을 꼬치꼬치 묻자 본인들의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 저에게 죄를 씌워 내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의 행방 때문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저희 부모님들이 백방으로 변호사를 붙여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안 썼다는 증거가 없어 전 억울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러니 내 뒤를 그만 캤어야지. 한수한테 꼬치꼬치. 설마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았니? 날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나에 대해 파악을 못했어? 너 같은 애 여러 봤다.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본인이 해결사인 것처럼 어쩌려고 그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애초에 어머님이 그렇게 사치를 부리지 않았으면 제가 의심했겠어요? 아니, 이런 말들이 뭐가 필요해요? 어머님, 아니지. 이젠 당신이지. 어떻게 양심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선량하게 살면 누가 밥 먹여 준다니?
넌 네 발등 찍은 거야.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혼소장 보낼 거니까 그리 알고 이혼 준비해. 전과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너 같은 며느리 둬서야 되겠니? 불길하게 짝이 없지. 다 당신들이 저지른 거잖아. 이대로는 억울해서 가만 못 있어. 아마 우리 엄마 아빠도 난리의 백방으로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봤자야. 네 통장으로 받은 돈 누가 썼는지 알게 보니? 멍청해가지고. 중간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말이야. 하여튼 이래서 착하기만 한 것들은 다루기가 쉽다니까. 네가 중간에 눈치만 채지 않았어도 더 데리고 있는 건데 네 죄야. 저에게 전과자가 될 거라며 이혼을 해야겠다고 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 혼자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 못된 인간들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면회하고 싶다고 찾아왔고 그분은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누던 노숙자 분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자 얘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하던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생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의 횡포는 돌고 돌아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알면서 쉬쉬하고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당장 밧줄이 끊기고 지원이 안 될까봐 그저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힘을 모아서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정말이요? 저야 감사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런 사람들을 벌 주겠어요. 증거가 명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도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당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증거는 저희한테 있어요. 저희가 입을 모아 증언을 해줄 거고 저 역시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노숙자한테 접근해서 대출을 받게 한 동영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힘내세요.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목적이 있어서 잘해준 거지만 선생님은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저희를 도와줬다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부디 용기 잃지 마세요. 또 제가 이 정도 갚는 거는 당연하죠. 선생님 때문에 우리 딸도 찾았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꼭 구해드릴게요.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눴던 노숙자분의 사연이 너무 딱해 전단지며 모든 인력을 동원해 따님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 따님은 실종이 아니라 알고 보니 가출 상태였고 충분히 SNS로 찾을 수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기에 SNS를 할 줄 몰랐고 그러기에 그저 길바닥에서 따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얘기해주자 딸은 본인이 엄청 철이 없었다며 한달음에 본인의 아빠를 찾았답니다. 그로 인해 몇 년 동안 연이 끊긴 부녀가 상봉을 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한 게 많이 없어요. 그저 혹시 몰라 SNS를 검색을 해본 것이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도 그때 선생님이 기뻐하셔서 제가 더 좋았는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게요. 염치 없다뇨. 저에게 제 목숨보다 귀한 딸을 찾아주셨는데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꼭 구해드릴 테니 걱정 넣어두세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셨고 변호사와 그리고 증인들 또한 증거 목록까지 다 제출되었죠. 다른 노숙자들이 합심해서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고
동영상까지 제출이 되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아주 창백해졌고 급격히 어두워졌는데 상대편 변호사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얼굴을 붉혔어요. 그렇게 재판의 판도는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전 계속해서 강력히 억울함을 어필하면서 시어머니의 집에서 제가 본 것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를 찾아왔던 여성까지 증언을 해주었어요. 그 여성의 사연 또한 이루 말할 것 없이 놀라웠죠. 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저희를 볼 면목이 없다며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몇 년 뒤 엄청난 빚쟁이로 돌아왔습니다.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군요. 이미 신용이 없던 터라 금융권에선 대출을 안 해주니 대부업체까지 연결해주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냐고 꼬드겼대요. 글쎄 남편은 저렇게 물심양면 노숙자들을 위해 나서주니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대출을 받았고요. 그 돈은 저 여자가 갈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의 빚은 이미 엄청나고 집에 들어와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증거 있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아주 웃기는 여자 아니야? 지 남편이 능력 없어서 세상을 등진 게 왜 내 탓이냐고? 그리고 그 돈 내가 썼다는 거 어디 한번 증거 대봐. 여기 이 사람들 뭐가 그리 억한 심정이 있는지 정말 억울하네. 당신같이 뻔뻔한 여자들 절대 그냥 못 둬.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질 못할 망정 아직까지도 죄가 없다고 철어내. 내 죄가 뭔데? 난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어. 그럼 당연히 날 추앙해야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부터 요절 낼 거야.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요절이라니. 판사님, 이 여자 좀 보세요. 이렇게 뻔뻔하고 아주 악마 같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댔지만 정황상 시어머니의 사치성 그리고 시어머님께 당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이미 그 노숙자 선생님이 찍은 동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대부업체 직원들까지도 입을 모아 말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돈을 받은 점 그리고 그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것에 대해 죄를 달게 받았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징역 10년형, 남편은 6년형이 떨어졌어요. 전 드디어 누명에서 벗어났고 이 모든 것들은 저를 위해 도와준 사람들에게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 감사함을 갚아야 할지. 아마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되갚을게요. 선생님들이 절 도와줬던 것처럼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베풀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은걸요. 사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고 저 역시 그 사람이 한 짓을 찍은 것뿐인걸요.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죄인들은 뻔뻔하게 판을 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 소외계층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말들이 힘이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선생님은 몇 안 되는 진정한 봉사자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리 죄인이 눈앞에 있더라도 남을 위해 나서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니요, 해야죠. 그 여자가 다시 봉사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 등을 쳐먹는 꼴을 그냥 둬선 안 돼요. 그럼 제 남편 같은 희생양이 또 존재할 테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봉사자분을 위해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 앞으로 정말 되갚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산 또한 사기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였기에 어느 정도 재판부에 회수되었고 전 그들을 보러 면회를 갔어요. 그곳에서도 당당한 시어머니가 웃기더라고요. 어떤 꼴을 하고 있나 눈에 담기 위해 갔지만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몸서리가 쳐졌어요. 네가 지금은 이겼다고 생각하지? 걱정 마. 내가 나가서 다시 되갚아 줄 거다. 나 이렇게 죽지 않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데 네 가게 감히 날 무너뜨려? 그 사람들도 미련하지. 네가 뭘 해준다고 너한테 붙어서는. 아직까지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걸 보니 정신을 못 차렸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피해만 끼칠 뿐이라 격리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같이 컸을까? 그걸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당신 아들이 당신처럼 범죄자가 됐고 아마 좋은 부모 밑에서 컸다면 지금쯤 사회에서 정말 멋지게 성장했겠죠. 범죄자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다는 거냐?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감히 내 교육관을 우는해? 기다려라. 나가서 복수할 테니. 기다릴게요. 당신이 나와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날 가만 안 둘 만큼 난 이제 나약하지 않거든. 당신이 나오면 난 또 당신을 감시할 거고 못된 짓을 하면 다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다시 교도소에 쳐넣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덤벼봐요. 저 못된 것. 이 늙은 시어머니 옥살이를 시키더니 아주 못하는 말이 없네. 끝났다고 절대 생각 마라. 난 죽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결국 끌려 들어갔고 그 모습이 참 우스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저 본인이 잘못한 거라며 뼈저리게 반성을 하였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 범죄자가 되었답니다.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게 되었어요. 사람 인연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넘쳐나니 제 마음 또한 더욱더 베풀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 그만뒀던 복지관에 다시 복직을 하였고 평일엔 복지관 일, 주말엔 개인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보다 기쁠 수가 있나 싶어요. 망한 줄 알았던 인생, 다시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 더 보람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당했던 것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스펙터클했던 인생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제 인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앞날이 밝게 빛나기를 바라것도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